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열전 마수 강병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미지입니다. 자, 우리 국내 증시 4월째 빨간불이 들어오긴 했지만은 장중 정말 지루했어요. 네, 아주 그렇습니다. 밋밋하게 움직이면서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아주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속보가 좀 많아요, 리더님. 네, 그렇습니다. 일단 20일 예상을 했던 대로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고요. 여기에 중국인민은행이 오늘 저녁에 기습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내일장 국내 증시에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죠? 그렇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약법으로 출발했다가 또 강세로 다 돌아서는 그런 네. 모습 보이고 있죠. 예. 네. 자, 오늘 목요일 투자열전 마스터에서는 재테크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용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만들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열전 마수 48번째 공방 지금 시작합니다. 네, 투자전 마수 목요일 순서 역시 화제 남녀로 문을 열 텐데요. 먼저 화제 랭킹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있었던 이슈들 한눈에 확인하기 쉽게 저희가 5위부터 1위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5위를 차지한 소식부터 확인해 볼게요. 지난 3월 카카오가 내놓은 모바일 SNS 카카오 스토리가 2달 만에 국내 시장을 평정했습니다. 닐슨 코리안 클릭이 내놓은 SNS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용 행태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카카오 스토리는 국내 모바일 SNS 시간 점유율 49.1%로 페이스북과 싸이월드 등을 제치고 압도적인 1위에 올랐는데요. 페이스북은 34.5%, 싸이월드는 8.7%에 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지난 3월 53.2%의 점유율로 국내 모바일 SNS 1위를 기록했던 페이스북이 2달 만에 20%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다는 건데요. 반면 카카오 스토리는 페이스북과 싸이월드의 점유율을 모두 흡수하며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카카오 스토리의 성공 비결로 다양한 연령층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SNS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위를 차지한 이슈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이 오늘 저녁 기준금리를 기습적으로 인하했습니다. 한 달 새 벌써 2번째 금리 인하인데요. 이번에는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인하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비대칭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1년물 대출금리와 1년물 예금금리를 각각 31bp, 25bp 인하하고 지급준비율은 유지했는데 인하된 금리는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주 지준율 인하 가능성을 점쳤던 바 있습니다. 올 들어 업황 부진과 유가 하락이 겹치면서 부진한 주가 흐름을 나타냈던 화학주들이 최근 강한 반등에 나서고 있죠. 오늘장에서도 크게 올랐는데 2분기 실적이 바닥을 찍고 하반기부터는 회복세를 보일 거란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2위를 차지한 소식입니다. 오늘장은 전형적인 눈치 보기 장세였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중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다 소폭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22 통화정책회의를 앞둔 관망 심리가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기관이 대규모 매수세를 벌이며 9거래일째 사자 행진을 이어갔고 장중 순매도를 보였던 외국인도 매수로 전환하며 나흘 연속 매수세를 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소폭 오르며 500선 탈환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상승세는 6거래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화제 랭킹 2위까지 소식들을 열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1위를 차지한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국내 증시 대장주 삼성전자 드디어 내일 오전 8시 30분을 전후해 2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합니다. 이번 가이던스의 관전 포인트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7조 원을 넘어설 것인가 하는 점인데요.
최근 들어 추정 영업이익은 하향 조정됐죠. 6조 7천억 정도로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 7조 원대도 가능할 거란 관측이 하나둘 나오고 있어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가장 큰 변수는 유럽발 위기에 따른 환율 영향인데요. 휴대폰의 선전으로 사상 최고 실적 행진을 이어간 삼성전자가 유로화 가치의 급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 실적 그래프는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화제 랭킹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모두 열어봤습니다. 이제 이어서 강병욱의 화제 비평과 함께 하시죠. 강병욱의 화제 비평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 자금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6월 국내 펀드 시장 동향 분석에 따르면 국내 주식형 펀드는 신규 자금 유입 둔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반등 기대감에 따른 환매 감소로 3개월 연속 증가해서 1조 원 순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증시 자금 동향을 살펴보면 주가가 떨어지면 펀드 자금으로 돈이 들어오고요. 또 주가가 올라가면 펀드 자금에서 돈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자금이 단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확실성이 커져서 그런 것으로 저도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짧게 끊어치는 거 주식시장에서는 별로입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고객의 돈을 받아서 운용하고 있는 보험사들의 운용 수익률이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돈을 굴릴 곳이 마땅치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보험사들이 출혈 경쟁을 통해서 고금리 보험 상품으로 고객들을 끌어모았다가 역마진이 발생하자 보험 상품 출시를 중단한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보험사들 보험료 들어오면 일단 사업부부터 떼고 시작하지 않나요? 이 자산운용 수익률이 낮은 것이 실제로 저금리 때문인지 아니면 사업부 때문인지 그런 말은 아무도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불편한 거는 피하고 보자. 그런 건 아니겠죠. 세 번째 소식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5일 최근 영국 런던 은행 간 금리인 리보 금리 조작 파문을 일으킨 바클레이즈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강등했습니다. 이 무디스는 이날 이번 파문으로 최근 바클레이즈의 회장과 최고 경영자 그리고 최고 운영 책임자 등 고위 경영진의 사임과 불투명한 경영 전망이 채권자들에게 악재가 됐다면서 이 은행의 재무 건전성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리보를 조작했다는 거 무슨 의미인지 우리 투자자분들 잘 모르시죠? 지금 금리 파생 상품의 규모가 최소 500조 달러입니다. 500조 원이 아니고 500조 달러예요. 쉽게 말하면 그 거래가 거짓 정보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것이 됩니다. 만약 이 문제가 본격화되면 미국발 금융위기는 저리 가라입니다. 뉴스에 좀 더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코스피가 ECB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제자리 걸음을 쳤습니다. 5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포인트 오른 1875포인트 장을 마쳤는데요. 외국인은 164억의 순매수를 이어갔고 기관도 1853억을 사들였습니다. 다만 ECB 회의를 앞둔 관망 때문에 1일 거래대금은 다시 3조 5천억 원대로 뚝 떨어졌는데요. 자, 지금 시장은 박스권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박스권을 뚫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그 에너지는 바로 거래량과 거래대금입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면 아래로 꺼져 내려가기 십상인데요. 시장 수급에 좀 주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화제 넘내겠습니다. 네, 투자일전 마수 48번째 공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저희가 재테크에 관련한 이슈들을 준비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있고 또 우리 국내 부동산 경기가 침체를 보이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가장 큰 위험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채도 사실 신용과 관련이 있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요, 신용관리법에 관한 재테크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게요. 머니코치의 김태남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빚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평소부터 신용 관리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효과적인 신용 관리 어떻게 하는지 먼저 주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계부채 문제. 요즘에 뭐 다중채무가 문제라고 하는데 그중에는 아마 이 신용카드 사용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8월부터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신용카드 발급 제한이 된다. 이렇게 그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신용카드 남발, 남용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예. 그런데 또 이렇게 되면 저신용자들이 제2, 제3 금융권에서 나아가서 사금융 업체를 이용하는 그런 가능성까지 커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데 저신용자들이 빚까지 떠안게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들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소비라는 게 참 절제하기가 어렵잖아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또 신용을 관리하다 보면은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 것보다 또 적절히 신용카드를 쓰는 것도 신용 관리에 좀 유리하다고 하던데, 야, 이게 카드 말이에요. 이거 쓰기도 그렇고 안 쓰기도 그렇고 굉장히 애매한 그런 상황인데 네. 현명하게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분 모시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법과 함께 개인 신용등급 관리에 대한 정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김태남 대표와 함께 하시죠. 네. 예, 먼저 최근 가계부채가 날로 높아지고 있고, 네. 그리고 뭐 신용카드 연체도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뭐 뉴스에 보니까는 어떤 사람은 신용카드 연체 때문에 집도 날렸다고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 뭐 맨날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정말 심각한데요. 예. 2011년도에 가계부채 총 나온 금액이 913조입니다. 913조요. 예, 그리고 2002년도에 465조 원이 발생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약 한 10년 동안 2배 정도로 지금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네. 이 부분을 좀 따져보면은 아마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실감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1인당 2천씩 해서 한 8천만 원 정도가 한 가구당 빚을 지고 있다는 거죠. 야, 우리는 5인 가족인데 1억이네요. 그렇죠. 예. 큰일이네. 근데 요새 이제 가족들을 많이 낳으라 그래서 하나 더 넣으면 2천만 원 더 물고 나오겠네. 예. 그런데 이제 8천만 원을 이자만 갚는다고 이렇게 한 5% 정도에서 갚는다고 하면은 예. 월 한 40만 원 이자만 아우. 내거든요. 그러니까 원금을 갚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8천만 원은 고스란히 이제 움직여지는 상태죠.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연관돼서 서울 경기권에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율, 네. 자가주택 보급률이 54%, 5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원래 주택 보급률은 100% 넘지 않나요? 100%가 넘는데 예. 실제 집을 소유한 분들, 서울과 경기도 이렇게 수도권 지역은 5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할게 뭐 저도 없는데 남들이 있을 리가 없죠. 근데 문제는 네. 저축률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집을 지금 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전혀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대출들이 크게 부풀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우스푸어들이 최근에 좀 더 고통이 이제 정말 피부로 좀 많이 와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느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어떤 기사들 보니까 올해 갚아야 되는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 금액이 100조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따져보니까 한 가구당 8천만 원 정도가 지금 만기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문제는 만기 연장을 하더라도 100조 원이 그대로 넘어가서 이자만 갚게 되는 그런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거죠. 이제 그 이자 갚는 방법이 굉장히 약탈적이에요. 이자만 갚고 네, 그렇죠. 원금은 10원도 못 갚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좀 아무튼 개선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한간에 나오는 가계부채 1,000조 원 이야기는 부풀려진 겁니까, 그러면요? 아닙니다. 올해 들어서는 1,000조 원이 지금 돌파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작년도 수치를 좀 더 이제 그
2002년도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고요. 이미 지금 거의 1,000조 원에 육박을 해 있습니다. 그렇군요. 큰일이네. 네. 예. 정부가 이제 8월부터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신용카드 발급 제한이라는 이 대책을 내놨는데 그렇죠. 개정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예. 살펴보자면요. 사실은 이렇게 정부에서 내놓는 이 안은 법률안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한한다. 이거는 신용카드 못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7등급 이하는 신용카드를 일단 만들지 못합니다. 이게 현재 발표한 내용이고, 근데 원인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은 개인이 신용카드를 많이 만들어서 남발해서 많이 썼기 때문이다라고 사실은 개인의 문제로 지금 사실은 넘어간 게 문제입니다. 그 원래 집값 올려가지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죠. 은행들이- 소비 진작을 위해서. 은행들이 또 대출세 막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개인의 문제로 완전히 좀 전가가 돼갖고 사실 개인들이 굉장히 힘든 상태인데요. 어쨌든 신용카드 발급 조건을 올려놨어요. 상향시켜놨는데 만 20세 이상이고 신용등급은 6등급이 안 되는 1등급에서 6등급 사이만 신용카드 발급을 하게끔 현재는 만들어 놨고요. 네. 저 신용자가 680만 명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현재까지 신용카드 발급이 안 된 분이 39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8월 전에 빨리 신용카드 만들어야 되겠죠. 뭘로 만듭니까? 8월부터는 못 만드니까. 굳이 안 만들어준다는데. 예, 그때 그래서 가면서, 예. 이런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카드 발급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카드를 못 만든다. 네. 그런 말씀이신데. 근데 무조건 못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일부 좀 조건을 완화해서 또 이렇게 좀 우리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뒤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렇죠. 돌리면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예, 거의 불가능한데요. 예외는 있습니다. 근데 예외 잘 들어보시면 그러면 누구나 다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네. 뭐냐면 20세가 안 돼도 직장에 다니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고요. 18세, 19세에도 지금 직장에 다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또 하나는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라고 해도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한테는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고 지금 예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 증빙만 되면 누구나 다 발급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받아들이지 그럴 않습니까? 수 있네요. 그 뭐, 예. 뭐 그렇죠? 소득 증빙이 되면은 그 안에서는 뭐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한도가 있으면?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신용카드 회사 연체율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는 2003년인가요? 그 카드 버블 그때 육박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더 요새 더 적극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도록 더 노력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 2003년 이후에 원래 못하게 했던 건데 왜 또 그 짓을 한답니까? 사람이 돈이 없어서 그리고 또 신용카드 회사 자체가 연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역시 마케팅 차원에서 좀 더 강력하게 하는 것 같고요. 대신 포인트가 돈이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 쌓여있는 포인트들. 이거를 다 축소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만으로도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이익이 남으니까 그거를 좀 대체하는 측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뭔가 다음의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예외 조항을 두어서 또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바보 같은 질문인데요. 네. 신용등급은 몇 등급까지 있어요? 신용등급은 10등급까지 있고요. 10등급까지요? 예, 10등급은 예전 말로 하자면 신용불량자입니다. 10등급이요? 예, 그러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9등급은 9등급까지는 이제 신용이 있는 걸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음흠. 근데 이제 신용 거래를 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7등급이라고 하면 네. 대체로 어느 정도 뭐 연체를 좀 많이 했던 사람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연체를 그냥 하는 건 아니고요. 좀 고금리 대출을 쓰고 고금리 대출을 연체를 뭐 하루 이틀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밥 먹듯이 하고. 요게 이제 10일 이상. 요게 기준입니다. 10일 이상 이렇게 되면 신용등급이 급전 직하를 해버립니다. 네, 그렇고 뭐 카드론, 현금 서비스 이런 것들이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게 됩니다. 그거는 저기 아무튼 이 카드사 입장에서 보면 요주의 인물이 되겠네요. 관심의 대상에서 넘어가는 관심 쓰기 싫은 고객이죠. 좀 관심 끊어주시면 좋은데. 예. 네, 최근에 이
프리 워크아웃 제도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좀 들리고 있던데요. 이건 어떤 제도인가요? 예, 프리 워크아웃은 사전 채무 조정이라는 것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프리 워크아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이 있고 프리 워크아웃이 있습니다. 근데 프리 워크아웃은 일단 연체를 해야 돼요. 30일에서 90일 사이에 연체를 한 사람들이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30일이 안 된 사람은 프리 워크아웃을 하기 위해서는 30일이 넘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 저기 채권자들이 그리고 조폭들이 막 전화를 겁니다. 30일 이상은 일반인들이 견딜 수 있을까요? 못 견디죠. 네, 근데 그걸 견뎌야만이 프리 워크아웃 제도로 가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제가 당한 건 아닌데 예, 예. 제 주위에 보면은 뭐 조폭 전화 와서 니네 딸 예쁘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점잖게 얘기합니다. 그건 뭐 돌아보는 거죠. 존대를 하면서 예. 꼭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딱 그 시간에 맞춰서 전화하는데 날마다 똑같은 시간에 아주 점잖은 목소리로 딸을 봤다더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를 그러면 하는 뭐 저기 거죠. 부모 입장에서 네. 저도 딸을 되죠. 키우고 있기 때문에 예. 섬뜩합니다. 저는 그런 게 둘이나 있어요 지금. 저도 드립니다. 나중에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일단 대상자는 30일에서 90일 사이에 연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상자인데요. 이분들한테 주는 거는 사실 프리 워크아웃은 혜택이 그다지 크진 않습니다. 근데 원금을 까주는 건 아니고요. 이자 중에서 일정 부분까지만 이자율을 낮춰줍니다. 예를 들어서 10% 정도 이자를 내고 있었다. 그럼 감면을 해서 최저선이 5%인데요. 5%까지만 최대한 감면을 해주는 거죠. 원금은 안 까줍니다. 그럼 그게 어떤 저기 그 기관에서 받았더라도 그것을 해주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그 신용회복위원회에 있는 협약이 돼 있는 협약된 금융기관의 협력사들한테서만 등록업체들 돼 있는 거고요. 예. 사채나 이런 건 안 됩니다. 사실 전화는 거기서 오는데. 그렇죠. 근데 사채는 안 됩니다. 근데 대부업체 중에서도 등록이 안 된 대부업체는 안 되고요. 등록된 대부업체만 여기에 협약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개인 회생이나 파산과는 다르게 좋은 것은 여기서 만약에 혜택을 보게 되면 추심 전화를 그러니까 조폭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화하던 전화가 여기에 혜택을 딱 받는 그 순간에 전화를 못하게 돼 있고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아, 근데 사채도 그럼 못한다는 말씀이세요? 사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등록된 대부업체까지는 다 혜택을 받는 거죠. 근데 사채는 전화가 가죠. 근데 중요한 건 프리 워크아웃이나 개인 워크아웃은 연대 보증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채무가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까지 독촉 전화를 안 합니다. 그래서 사전 채무 조정 이 프리 워크아웃하고 개인 워크아웃은 그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법원에서 하는 개인 회생이나 파산은 본인 것만 파산 면책이 되고 해소가 되고요. 연대보증했던 사람들은 전화가 갑니다. 그렇게 되나요? 예, 그래서 근데 연대보증을 누가 해주는지 아시죠? 주로 부모님이나 부모님하고 형제, 가족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살고 가족은 죽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당하는 데가 처갓집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사업자 등록도 저 와이프 이름으로 명의로 하고.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전 채무조정 쪽을 하면 그런 것들이 편하고요. 그 프리 워크아웃하고 개인 워크아웃. 근데 이제 개인 워크아웃은 원금도 까주고요. 이자는 아예 면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워크아웃을 받는 게 더 좋은데 개인 워크아웃이 되려면 90일 이상 버텨줘야 됩니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산에 들어갈 수도 없고 참 걱정이 많아요. 예, 그래서 모든 핸드폰을 끊고 산에 들어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진짜요? 91일째 나타나시죠. 근데 이게 참 우리가 신용 거래를 하면서 빚을 얻으면 갚는 것이 마땅하지만 근데 문제는 이제 사실 안 되면은 좀 조정을 할 필요도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그렇죠. 사람들은 이제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그런 얘기를 못 하는데 이런 제도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봐도 우리가 뭐 전화 받고 저기 치달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신용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 신용 관리를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말이에요. 네.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신용 정보 조회를 좀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몇 등급인지 알아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신용 정보 조회를 자주 하는 것도 신용 등급에 영향을 주게 되나요? 예전에는 영향을 줬고요. 최근에는 법률들이 개정이 되면서 신용 등급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용 거래를 하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적금 예. 그리고 현금만 하고 주거래 은행에서는 다른 대출도 쓰지 않았던 분들은 이런 분들은 신용거래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신용조회를 하시면 점수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아하.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신용등급이 좋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신용거래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신용등급은 굉장히 낮습니다. 보통 한 6등급 정도라고 보시면 아, 됩니다. 그래요? 예, 오히려. 예. 아, 그러니까 적절히 은행에다가 이자를 갖다 맞춰주고, 그렇죠. 예, 그런 행동을 해야지 올라가는 거군요. 예. 돈 주고 사는 거네요, 신용을. 그렇죠. 그 신용 등급 그리고 신용 등급을 올린다는 것은 신용이란 자체는 바로 담보가 아니라 개인의 어떤 인격이나 이런 거를 믿고 거래를 하는 그 의미 뜻 그대로 신용 거래가 반드시 일어나야만 등급이 올라갑니다. 아, 그렇고 이제 네. 그 신용 등급이라고 하는 뜻이 내가 저기 그 재산이 많고 저기 그 예금이 많고 그거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은행하고 일단 신용 거래가 있었어야지. 예, 그래- 이자를 제대로 그 제 날짜에 갚아줘야 이런 신용 거래가 나타나야만이 점수가 올라갑니다. 아, 그런 거군요. 네. 처발았네 정말. 예. 그러면 본인의 신용등급은 어디 가면 확인이 가능한가요? 예, 요거는 이제 2개 정도 기관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올크레딧이라는 기관하고요. 나이스 신용평가라는 곳에 가서 하실 수가 있는데 회원 등록을 하시면 3회까지는 무료로 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해보시고요. 또 하나 좋은 장점은 저도 이제 유료로 저도 회원이 올크레딧 같은 경우는 등록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네. 유료로 하게 되면은 신용 등급을 올리는 시뮬레이션 기능까지 그 안에 탑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금융 정보가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현금 서비스 받았다. 그럼 현금 서비스가 얼마? 뭐 신용 대출이나 담보 대출 받았다. 그럼 그런 게 얼마? 카드론 얼마 받았다. 그럼 다 떠서 거기에서 뭐 10만 원줄이면 등급이 하나씩 올라갑니다. 아, 그런 게 눈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신용 등급 올라가는 거를 좀 더 잘 관리하겠다. 그러면 그런 거 뭐 만 얼마 이런 거 1년치 한 번에 내면 매달 내는 게 아니고요. 1년 정도 요금을 한 번에 내면 쌉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신용 관리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메일링 서비스도 해주죠. 뭐,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신용등급 변화가 있으면은 뭐 예. 변동이 있다고 저기 그 메일링도 오고. 예, 네. 그리고 자기가 신용 조회를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했다면 그런 거가 다 뜨기 때문에 아. 관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안 하시더라고요. 아마 왜냐면 그 몇만 원이 아까워서 그런 거죠. 그렇죠. 사실 그것도 아깝거든요. 우리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10,000원, 20,000원 정말 잘 못 씁니다. 네. 카드로 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관리를 해보시면 아마 본인이 그 등급이 올라가는 걸 눈에 보이게 되면서 자녀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취업하고도 연관이 돼요. 요새는 신용 등급이 낮으면 취업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까지 좀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가 이제 뭐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기업 같은 경우에 대출이 많으면 이게 지금 부채 비율이 올라가서 나중에 시중등급이 좀 떨어지고 하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요즘에 대출 금리가 워낙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는 오히려 적금을 드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빚을 안 갚고. 네. 빚을 갚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적금을 들어오는 게 좋은 겁니까? 사실 빚은 빚이라고 좀 네.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무리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담보대출 금리는 5%대에서 6%대 사이입니다. 아, 적금 금리는 그렇게 안 나오죠. 적금 금리는 그렇게 안 나오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1억에 5%짜리를 빌렸다. 그러면 1년에 내야 되는 게 500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자만 따졌다면 500만 원인데 자 1억에 5%니까 이렇게 금액이 크지만 적금으로 대출 금리의 5%처럼 모으려면은 적금 금리로는 10%가 돼야 1년 있다가 이자 5%를 받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적금 금리가 10% 이상 되는 상품이 아니라면 적금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럼 빚을 갚는 게 훨씬 네. 낫죠.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한다면 대출 상환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적금을 들 거냐. 근데 문제는 올해 부동산 시장이 사실은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내년까지도 예. 문제가 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버블이 한 번 더 꺼지게 되면 그 시가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담보대출에서 받았는데 시가가 떨어지면 담보대출 비율은 올라가는 거거든요. LTV가 올라가게 그렇죠. 되는 거죠? 예, 예. 그렇다는 얘기는 은행에서 아직 기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상환에 대한 압박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본은 그렇게 했거든요. 왜냐면 10억짜리가 1억으로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예, 예. 대출은 5억인데 당연히 갚으라고 그러죠. 근데 갚아봐야 1억밖에 안 나오니까 본인은 여전히 빚이 4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우리 시청자들께서 현금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들을 사실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적금도 일부 들어가 줘야만이 이게 살아남을 수가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신용카드 사실 안 쓰는 게 제일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네. 신용등급이 거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신용카드를 또 써야만 신용등급이 또 올라가는 건가요?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신용카드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1개월짜리 단기 대출 상품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쓰고 한 달 있다 갚는 거니까 이건 대출 상품이에요. 그거를 카드로 만들어줬을 뿐이고 이게 매월 쓰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용거래가 반드시 나타나야만이 신용등급이 올라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좀 신경 써서 해야 될 부분이고 근데 신용카드를 쓰지 말라고 우리 재무 컨설턴트들이 얘기를 하면서 체크카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하죠. 네. 예, 체크카드는 아무리 써도요 신용등급이 안 올라갑니다. 그렇겠네요. 그거는 자기 돈 예.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현금을 썼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아무리 많이 써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신용카드를 쓸 때 말이죠. 네. 이제 그 당월 결제를 하는 경우가 있고 네, 뭐 12개월 할부를 하는 경우가 네. 있고 그런 건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제때만 갚으면.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이 있고 리볼빙이 들어가면 리볼빙까지는 괜찮은데 현금 서비스하고 카드론이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신용등급은 이렇게 하나씩 떨어지다가 폭락을 하게 되죠. 예. 특히 카드론 같은 경우는 폭락의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은행하고 거래하는 문제 그리고 신용카드 쓰는 문제 등등 살펴봤는데요. 그 밖에도 이 신용등급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 기억 못하죠? 기억 못 하시니까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예. 예. 뭐 우리 그 케이블이나 뭐 이런 데서 제일 많이 광고 나오는 게 사실 대출 광고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대출이 저축은행도 있지만 대부분 대부업체입니다. 예, 뭐 80, 90%가 달려가는 거.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가족들이 케이블을 요새 많이 보기 때문에 정말 그 재미있는 노래들이 많아요. 가사도 그렇고 곡도 아주 친근합니다. 근데 어떤 게 있죠? 글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자녀들이 가장 쉽게 기억하는 게 있더라고요. 교수님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아, 저는 그거는 저기 저축은행 같아요. 저기 네. 뭐 저나 뭐 저기 네. 뭐 무시가 좀 있죠. 예. 무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 잘생 얼굴도 빨개지기도 하고 저처럼 무과장 나가는, 그렇죠. 예. 네,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들 가까이에서 손쉽게 늘 보고 듣는 그런 대출이 사실은 신용등급을 가장 낮추는 상품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얘기해 주면 러시안 캐시나 사나몬이나 그렇죠. 이런 데 가서 저 받게 되면 바로 그냥 떨어진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하. 네, 그래서 그 부분들 그래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쉽게 돈이 내 주머니에 내 돈이 아닌데 들어오는 상품이 있다면 그거는 반드시 신용등급을 떨어뜨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진짜 어렵게 대출받는 상품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신용등급을 떨어뜨리지 않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가장 쉽게 돈을 입출금기에서 그냥 막 뺏을 수 있는 그런 거는 바로 떨어뜨린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계약서 다 쓰고 도장 몇 그렇죠. 개 찍고 하는 건 시간 뭐 한 괜찮은데. 2주, 3주 걸리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신용등급을 지켜주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거 잘 모르세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는데 네. 그런 걸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신용사회를 살면서 또 신용관리를 하지 않을 수도 없고 또 특히 신용이 낮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다고 하니까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네. 너무 좋은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네. 예. 조금 더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죠. 신용등급 관리를 위해서 더 구체적인 정보들 알려주신다고 하거든요. 김태남 대표께 한 수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개인 신용 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신용 평가를 할 때는 네 가지 정도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환 이력 정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신용 형태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채 정보라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신용 거래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환 이력 정보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냐면 얼마만큼 잘 상환을 했느냐, 즉 연체를 하지 않았느냐. 뭐 하루 이틀 연체하는 거는 신용등급에 약간 정도 미칠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신용등급을 아주 힘들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10일 정도 연체를 했을 때 신용등급 저하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환 이력 정보에서 두 번째는 신용 형태 정보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식으로 신용거래를 했느냐라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를 어떻게 사용했느냐라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현금 서비스를 사용했느냐, 아니면은 고금리 대출을 활용을 했느냐, 아니면 카드론을 활용을 했느냐와 같은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소액 대출을 얼마만큼 자주 했느냐. 여기서 소액 대출은 뭐 현금 서비스를 뭐 10만 원, 20만 원씩 최근 10일 동안, 한 달 동안 뭐 연속해서 4번 정도에서 걸쳐서 자주 했다. 아니면 카드를 여러 개를 갖고 각각의 것을 굉장히 좀 자주 했다. 이런 것들을 하셨다면 당연히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부채 수준입니다. 이것은 뭐 우리 그 부동산 쪽에서 말하는 DTI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기 전체 소득 중에서 어느 정도 부채 상환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DTI에서는 대출 쪽에서 말할 때는 40%를 초과하면 추가 대출을 해주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신용관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DTI와 같은 역할들을 좀 챙겨봐야 됩니다. 즉 현재 부채를 어느 정도 내가 상환할 수 있는지 이걸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신용거래 기간입니다. 신용거래를 짧게 하시면 신용등급이 굉장히 올라갈 것 같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용거래 기간이 길고 그래야만이 신용등급이 상승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자를 장기간 오랫동안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그 소득이 많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거래 기간이 길어야만이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일반 시민으로서 시청자로서는 이 신용카드를 소비하는 금융 소비자로서는 오히려 신용거래 기간을 줄여줘야 가게가 힘들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신용등급별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등급은요.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최상위 등급이라고 해서 우량 고객이라고 지금 금융권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등급에서 6등급 정도가 우리 일반인들이죠. 그리고 서민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이 굉장히 낮은 저신용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7등급에서 9등급 사이에 있고요. 10등급은 신용불량자, 예전에 말로 신용불량자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1등급 상등급과 4등급, 6등급과의 차이는 뭘까? 1등급에서 3등급은요. 그리고 6등급까지는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등급에서 3등급은 금리가 낮게 신용대출, 담보대출까지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4등급에서 6등급은 신용대출을 은행에서 받기가 어려워서 저축은행에서 받게 되는데 이때 금리는 굉장히 높은 상태로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통 15%에서 20%대의 신용대출을 받게 되고요. 최근에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면은 금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38%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은 좀 더 신경을 좀 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등급에서 9등급은 뭐 신용카드도 이제 8월 달부터 발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신용대출은
은행에서 받기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결국 이분들은 사채 시장으로 넘어가야 되고 대부업체 시장으로 넘어가게 돼서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용관리를 잘 하셔갖고 아주 빠른 속도로 6등급까지 최소한 올려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10등급에서는 결국은 이분들은 개인 회생이나 파산, 법원으로 가셔갖고 면책도 받으셔서 부채를 완벽하게 탕감하시고 새 삶을 사신다고 사시는 그런 방법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크게 이제 첫 번째 말씀은 한번 끝났고요. 두 번째에서는 뭐 신용을 어떻게 좀 쌓을까, 제대로 쌓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관리에서는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체는 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잘 피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하루 이틀만 조금 늦어도 카드론과 같은 경우는 6등급에서 바로 7등급으로 신용을 떨어뜨리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런데 신용카드 대출금 나가는 기간이 뭐 20일, 25일, 30일, 말일로 이렇게 설정이 다 다르게 돼 있으셔갖고 굉장히 좀 힘들게 나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환 금액들을 좀 더 체크를 좀 정확히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환 금액을 왜 체크해야 되냐면 이게 생활비 통장에서 신용카드 금액도 다 나가기 때문에 돈이 없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상환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가 있는지 그리고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요거까지 좀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신용카드 납부하는 통장을 하나 만드셔갖고 생활비하고 따로 이렇게 납부를 하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팁으로는요. 신용카드를 한도를 좀 높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카드 한도를 높게 만들면 신용 등급이 굉장히 낮아질 거라고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데요. 신용 등급은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한도를 크게 만들어 놓으면 정말 급할 때, 즉 누가 입원을 하거나 그래서 병원비가 좀 크게 몇백만 원, 뭐 1,000만 원 이렇게 나올 때 이 신용카드 이 한도를 크게 해놓으면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집에 바로 쓸 수 있는 1,000만 원,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쌓아놓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팁으로는요. 신용카드 사용은 이렇게 한도를 크게 해놓고서 50% 미만으로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나쁘다라는 이미지가 있으셔갖고 한도를 뭐 200, 300을 해놓고 거의 그 한도에 맞춰서 200, 300만 원어치를 다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이분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즉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한도로 해놓고 95만 원, 99만 원을 쓰는 것보다는 1,000만 원 해놓고 100만 원을 쓰시는 것이 훨씬 신용거래에서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한도를 크게 해놓고 30% 정도에서 최대 50% 정도까지만 활용을 해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팁으로는 되도록이면 1금융권을 좀 이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2금융권을 이용을 하시면 문제가 되는 것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축은행 같은 경우 가서 신용대출을 받으면요 바로 최고 금리인 38%대 금리를 받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신용대출을 저축은행 가서 받았다. 그럼 38% 금리가 되면서 10만 원에서 13만 원 사이에 이자를 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은행에서 담보대출로 뭐 5점 몇 프로짜리 받는 거하고 똑같은데요. 3천만 원 담보대출 받는 금리랑 똑같은 이자가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축은행에서 받는 신용대출은 사실은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건 대부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사채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부업체가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시민들, 시청자들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대부업체가 등록된 대부업체에 있는지 정확하게 아시고
대부업체 돈을 사용하시더라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채권 추심을 할 때, 즉 전화를 받을 때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전문가와 제대로 된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조금 전에 저축은행 가서 신용대출 받아라 라는 이야기인데요. 친한 옆집 형님이 자기가 잘 아는 데가 있다고 하면서 저축은행을 권해서 가서 돈을 빌렸는데 300만 원을 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38%짜리 고금리 상품에 가입을 하고 매달 말도 안 되는 이자 12만 원, 13만 원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러 와서 봤더니 6개월 정도가 됐더라고요. 보통 이런 거를 전환하려면 최소한 6개월 정도 그 이자를 상환을 한 상태에서는 전환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뭐 신용회복위원회나 캠코에서 하고 있는 바꿔 드림론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도록 안내를 좀 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옆집 형님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막다른 골목에 가기 전에 제발 전문가한테 오셨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가면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마지막에는 파산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파산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건데 본인은 파산 면책을 통해서 부채 탕감과 사채가 탕감이 100% 되지만 그 보증을 해줬던 가족들은 안 되거든요. 결국은 내가 파산 면책을 다 받는다는 얘기는 내 가족들까지 파산 면책을 동시에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기 전에 제발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셔갖고 이 문제를 풀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아직 막다른 골목에 몰리지 않은 대기업의 일반인 시민이다라고 해서 안심을 하고 계시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5세면 대부분 대기업에서 그만두고 나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면 뭐 하는지 아세요? 대부분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출을 이렇게 받으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나는 아니다라고 뭐 안심하시지 마시고 미리미리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시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제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를 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급전 필요할 때 정부 지원 대출 프로그램이 있나요? 예,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혜택을 받는 분들은 받아야 되는 분들의 3% 정도밖에 받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100명이 있으면 3명밖에 받지를 못하지만 그래도 있는 것이 뭐 미소금융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직장인들은 커다랗게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꿔드림론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급전이 필요한 분들은 직장인들보다는 이 자영업을 하시는 창업하신 분들, 이분들은 이러한 미소금융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재단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는 담보가 없어도 신용으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조건만 맞는다면, 즉 여기서 조건은요 6등급 이상이 되는 신용등급을 갖고 계신 열심히 일하시는 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네요. 머니코치의 김태남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는 일일이 많았습니다. 중국도 금리 인하를 했고요. 그리고 또 ECB에서도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 밖에도 또 나오는 지표들이 있죠. 네, 오늘 고용지표 2가지 발표가 됐는데요. 먼저 ADP 민간 고용 17만 6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낮은 수치로 나왔습니다. 네, 아무튼 내일 아침에 시장 기대됩니다. 네, 저희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굿나잇. 굿락.